아, 반갑다. 시즌 3 이 게임입니다. 2년 만인가? 자, 아, 일단 화장실은 각설하고 지각 벌칙하자고. 수수계단 끝나고 이번 시즌 한다라고 하냐? 잠깐만. 아휴, 그동안 방송 왜 안 켰냐고 바빴어. 기립공손 인사해줄 되게 오랜만에 하네. 잠깐만. 아, 오케이. 일단 컨텐츠 끝나고 보자. 아, 레깅스는 뭐야? 진짜 올렸어? 진짜 올린 거야? 에이, 기다려봐. 일단 수수계담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수계담입니다. 안아줘. 오케이. 자, 오늘 준비한 거는 시청자가 말했던 이중인격 혹은 다중인격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과,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 있는 인간이 정신적으로 약간 피폐해지면 어떻게 되나, 그런 관한 일들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걸 같이 보겠습니다. 음, 일단 오케이. 이중인격, 그리고 우리가 다중인격이라고도 하는 그것을 우리는 해릭성 정체 장애라고 하는데, 그거에 관한 정의부터 읽고 가겠습니다. 음, 다중인격 장애라고도 말하는 해릭성 정체 장애. 동일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정체성이 번갈아 나타나 지배를 하는 건데, 또한 그 사람은 일상적인 사건, 중요한 개인정보와 또는 외상 스트레스가 심한 사건과 같이 정상적이었다면 바로 기억했을 만한 정보를 기억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첫째로, 아동기에 스트레스가 과도하면 일부 아동은 자신의 경험 하나의 일관적인 정체성을 통합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고, 두 개 이상의 정체성이 있고 우울증과 불안증을 비롯한 이런 다른 증상 외에도 일상사건, 중요한 개인정보나 외상이나 스트레스가 심한 사건에 대해 기억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렇지. 이탁은 최면과 진정제로 유도되는 철저한 정신간접 상담과 특수 설문을 진행하면 의사가 장애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해리성 이걸 정의할 수가 있는데, 첫째, 장악과 무장악이 있대. 장악의 경우 개인의 서로 다른 정체성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외부 대리인인 것처럼 나타나고, 이 외부 대리인은 초자연적인 존재나 영혼, 특히 과거 행동에 대한 처벌을 명령할 수 있는 악마나 신으로 묘사될 수 있지만 타인, 흔히 때로는 극적인 방식으로 사망한 누군가에 대한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하 유사한 빙의 상태나 현지 문화 종교의 정상적인 부분에 해당되고, 이런 부분은 또 장애로 간주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무장하게인 경우는 타인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경향이 있대. 자아감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느껴서 스스로 대리인이기보다는 자신의 말, 감정, 행동을 지켜보는 관찰자처럼 느껴질 수가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끔 영화 엑소시스트라던가 그런 데서 빙의가 되잖아.
그런 것도 사실상 이 해리성 이 장애로 진단되진 않지만 그거가 좀 흡사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무장학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빙의, 뭔가 타인에 대한 존재가 나한테 뭐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중인격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지. 뭐 사람이 보통 천사, 악마, 그게 계속 공존하면서 대립한다는데 약간 그런 경우가 무장학인 경우다. 아무튼 해리슨 정체성 장애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치. 그런 것도 약간 이중인격이라 볼 수 있고, 첫째 기억 상실, 그리고 다수의 정체성, 그리고 기타 증상, 뭐 자학이라던가 살자 행동, 그리고 막 불법 비타민 어 과다로 이제 투여하는 경우, 그런 것도 사실상 해리성 정체성 장애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네. 아무튼 요거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볼 건데, 그거에 관해서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아닌데.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다중인격자 빌리 밀리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화 아이덴티티 23에서 23개의 인격을 갖고 있는 주인공의 실화 인물입니다. 그 영화가 이 사람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고,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사람은 23개의 자아가 있어서 아이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실화 바탕 영화인데, 24명의 인격을 가진 빌리 밀리건. 빌리는 1995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출생하였다고 합니다. 맞아. 그는 9살 때 새아버지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때부터 다주인격 장애를 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77년 오하이오 대학가에서 부녀자 성폭행 용의자로 체포가 되는데, 신문 과정에서 수시로 다른 사람이 바뀐 것 마냥 행동을 하였대요. 처음엔 어떻게든 빠져나가라고 연기를 했다 생각했으나 전문가들의 몇 가지 실험으로 24개의 인격이 존재하는 걸 인정하게 됐다는데, 그리고 세계 최초로 다중인격 장애로 인한 무죄를 받게 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됐대. 그러니까 살인을 저질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은 최초의 사례다. 그리고 24명의 인격들을 보면 각각 국적, 성별, 나이, 그리고 외모, 성격, 학식, 정치적 성향, 버릇, 종교가 달랐고, 심지어 언어방은 어떤 인격은 무술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23개가. 첫째는 윌리엄 밀리건, 26세. 이 사람 본인인데, 빌리라 불리는 원래 인격이고 학생 때 다른 여학생들에게 놀림받아서 자살 시도를 했지만 아서와 레이건이라는 친구가 막아줬대. 그리고 두 번째는 아서 23살. 가장 똑똑한 브레인이고 물리학과 의학, 아랍어 등을 공부하였으며 영국인이라 영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고, 인격들 중에서 불량한 인격들을 뽑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관리했다고 하네. 굉장히 좀 치밀한 그런 캐릭터가 있었던 거지. 나이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거야. 예를 들어서 인격이 나오면은 자기 소개를 하면은 그 설정이 다 있는 거지. 하나밖에 앞에서 인격 안 나올 것 같은 놈이라고. 그리고 레이건, 국적은 유고슬라비아고 세르보 크로아티아어를 구사한다는데 가라데를 할 줄 알며 총기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대. 그리고 다른 인격이 위험에 처하면 레이건의 몸에 주도권을 가져가서 해결한다는데, 그러니까 싸우는 경우는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약간 철권 태그 매치 마냥 대신 싸워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거지. 그리고 앨런 18세, 사기꾼이라서 말로 해결해야 할 상황이 오면 몸의 주도권을 자신이 갖고 유일한 흡연자래. 약간 정감이 가네요. 그리고 다른 인격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장본인이라는데, 그리고 톰이 16세, 수갑을 풀어내고 병원에 구속복을 입혔는데도 빠져나올 정도로 탈출을 잘하고 색소폰을 잘 보고 전자기기에 능통하다는데, 이 정도면 23개의 인격을 잘 사용하면은 진짜 엄청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대리 16세, 겁이 많은 성격이고 특히 남자를 무서워한다. 어렸을 때 괴롭힘을 당한 게 아닐까. 그리고 데이비드, 고통을 받아들인 인격, 겁이 많아서 갑자기 울어버리는 일이 많다는데,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위협적인 그런 캐릭터는 아니네. 그리고 크리스틴 3세 난독증이 있어서 아서에게 읽기와 쓰기를 배웠다고 한다는데 3세도 있다고 보면은 약간 그 무당 중에서 애기 동자 막 빙의 되는 사람 있잖아. 이 친구도 약간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홉 번째는 크리스토퍼. 크리스틴의 오빠고 하모니카 연주를 할 줄 알았는데 남매가 있네. 크리스틴 3세하고 크리스토퍼 13세가 남매가 이 친구 인격에 다 존재한다는 거지. 그리고 에이 달라나 19세인데 시쓰기를 좋아하는 야스비언이라는데 이 사람은 남자예요 일단.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밑으로는 아서가 만든 블랙리스트의 인격이래. 여기까지는 그나마 안전한 인격이고 필립 오하이오 대학가에서 성폭행을 했던 장본인이고 빌리가 살자 시도를 했던 것도 필립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런 거래. 질 나쁜 범죄라서 말투가 천박하다네. 와우. 케빈 필립의 범죄 파트너. 범파는 좀 지리네요. 밀토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이며 자신을 용맹한 맹수 사냥꾼이라 생각한다는데 실제로는 까마귀를 총으로 쏴 죽인 것밖에 없대. 인격끼리 서로 대화를 한대 내면에서. 그리고 에이프릴 매우 매력적인 여성으로 빌리의 새아버지를 죽일 생각밖에 없다고 한다. 레이건에게 새아버지를 죽이자고 꼬셨다가 아서한테 제압당했다는데 뭐야? 아니, 야 생긴 게 남자인데 매력적인 여성인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뭐인 소설? 실제 사건입니다. 3개의 인격을 가진 사람의 그런 인격이에요. 세뮤얼 다른 사람의 그림을 팔았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실화입니다. 책으로 본 그림들 있다고. 맞아. 그리고 마크 16세 주도권이 없어서 남에게 명령을 받지 않으면 그냥 벽만 바라본대. 약간 SCP 938이랑 비슷하네요. 그리고 스티브 21세 타인을 사칭하는 사기꾼. 인격 중에서 자신에게 다주인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부정한다는데 리 인격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켜서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이 새끼가 제일 위험한 새끼네. 갈라치기 새끼 이거. 약간 촉새 같은 친구죠. 그리고 제이슨 기억 상실을 일으키는 인격인데 13살인 게 약간 13일의 금요일 제이슨 같네요. 얼마 전에 했던. 그리고 바비 여행과 모험을 꿈꾸지만 야망이 없다. 뭐야? 머저리잖아. 그리고 슌 4세 귀가 안 들리는 친구고. 그리고 마틴 19세 공짜를 좋아한다. 야 이거는 뭐 설명이 너무 짧은데. 티모시 과대망상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선생이래. 호칭이겠지 선생이란 게. 모든 인격들의 생각과 행동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고 나중에 인격이 통합하는데 큰 도움이 된대. 그러니까 허접같이 느껴지는 친구들은 위협적이진 않은데. 아무튼 이들은 전부 각자 행동하고 서로 대화도 하면 인격끼리 사랑에도 빠진대. 약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일 수도 있겠지. 인격이 서로 제멋대로 행동하는 바람에 재밌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레이건이 군용 가방을 메고 여행을 다니던 도중 데이비드로 바뀌었는데 군용 가방이 무거워서 버리고 장난감 구경을 한다던가. 영국인은 아이고 수철아 운전하면서 라디오처럼 잘 들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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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리액션 하겠습니다. 미국이 있는 줄 알았던 앨런이 여기가 어디냐면 난리 난 적도 있대. 한 몸에서 다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본래 인격이어가지고 가방을 들고 가고 있는데 군용 가방 데이트하려고 갑자기 데이비드가 나와가지고 너무 무겁잖아 버려야겠어 하면서 버린 거야. 그리고 갑자기 어린 아이의 인격이 나와가지고 헤헤 장난감이다 스키 하면서 구경 갔다가 막 그렇게 되는 거지. 데이비드가 키스니 목소리네. 그리고 바닥에 빛나는 커다란 하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누구든 실제 몸을 행동할 수가 있대. 약간 베놈이지 베놈. 23개의 베놈이 있는데 이제 베놈들이 싸우는 거지. 그리고 그때 다른 인격들이 잠을 자거나 자기 할 일을 한다는데 아무튼 빌리는 무죄 판결을 받고 1978년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게 됐는데 당시 여론이 성폭행범이 연기를 해서
포아로는 치료를 받네 라며 조롱을 받았대요. 그리고 1991년 빌리는 인격체가 완전히 통합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고 인정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는데, 야 끔찍하다. 아무튼 그 후 자신의 이야기를 단편 영화로 만든다고 했지만 2014년 암에 걸려 요양원에서 죽게 됐다는데, 그 이제 내용을 모티브로 만든 게 영화 24산 아이덴티티라는 영화입니다. 그 엑스맨에 나왔던 그 대머리 젊은 시절 배우가 연기했었는데, 인격들 그림. 잠시만. 아무튼 여기 있다. 이제 모든 이 사람이 빌리 밀리건이거든. 약간 생긴 거 보면은 약간 니콜라스 케이지 닮았지. 아무튼 이 사람이 빌리 모리건이라는 사람인데, 여대생을 3명 이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인격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있거든. 아까 나왔던 거. 시작한 지 오래는 안 됐습니다. 그 얼굴 보면은 모두는 없지만 이 친구가 이 친구 아까 그 겁 많은 데이비드, 뭘 시키지 않으면 벽만 바라보는 친구, 그리고 크리스틴 남매 중 여동생이었던, 그리고 에이들라나 이제 좀 자기 멋대로 하는 친구지, 그리고 션 아이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여자아이죠. 모든 그림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지만은 아무튼 어린 아이들 대부분 그림이 있고, 아까 그 색소폰을 분다는 그 친구도 여기 그림으로 있는데, 아무튼 23개의 인격 그 그림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 말고도 다중인격 장애야 그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화 프리미얼 피어라는 영화에 이렇게 장면 음짤인데, 막 How the fuck should I know. 아무튼 드라마나 영화로 꽤 많이 들어본 병명이 잠깐만 미안하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 보통 다중인격 장애라고 알고 있는 그거라는데, 정의를 찾아보면 어떤 정신적 충격이 계기가 돼요. 불안정한 개인의 기억 등 일부가 해리돼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증세. 아무튼 스미골, 이제 반지의제왕에 나왔던 스미골 같은 경우도 이중인격이지. 그 반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쟁이 스미골하고, 이제 약간 착한 이제 그 누구냐 그 아무튼 그 친구 도와주는 그런 착한 인격이 있는. 그리고 아무튼 이게 사실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이견이 나누게 되는데, 진실이 어떻든 현재 정신의학에선 다중인격 장애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데, 최신의 미국 정신질환 단계에서 통계편람에서도 명칭이 삭제된 상태고, 이제 저 아까 나왔던 밀리 빌리건이라는, 그때는 인정을 해줬지만 지금은 같은 범죄를 일으키면은 이 병명이 있다고 해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지. 반갑다. 아무튼 실제 외국에서 크게 관심을 받던 이 사례가 있는데, 나는 인격 하나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중국 문화에 대해 일생을 연구한 미국의 유명한 학자라는데, 1989년 알코올 중독자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고, 1990년 치료를 멈출 즈음 그가 상담하던 정신과 의사가 어떤 다른 인격을 발견했대. 그것은 이름은 토미로 젊고 화가 나 있으며 성 안에 살고 있는 인격이라는데, 계속 연구해보니 이 사람 11개의 인격이 의심되었고, 수년간의 치료를 받으며 옥스난과 그의 의사는 주요 인격을 몇 개로 간추렸다고 해. 로버트와 밥이라는 주요 인격과 밥이라는 제일 어리고 자유로운 영혼이며 롤러브레이드를 타기 좋아하는 인격 완다, 그리고 불교스러운 인격체들. 이 옥스나 할아버지는 2005년에 이에 대한 내용으로 회고록도 출간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11개의 인격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상 그거와 상관없이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한 케이스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무튼 뭐 위험한 친구는 다행히도 없어가지고 이 사람 범죄를 일으키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로버트 옥스나, 그 다음에 킴 노블, 이 사람은 내가 그림 그려가지고 좀 알게 됐는데, 이 할머니는 1960년 영국 출생으로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당했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정신병원에도 있었대. 이후 20대가 되어 다른 인격이 발견됐는데 줄리라는 인격으로 벤을 몰아서 주차된 차를 받아버리는 파괴적인 성격이었다. 또한 자기도 모르게 소아성애자 그룹에 들어가게 되어 원인 모를 위협을 받았고 결국은 누가 얼굴에 산을 부어버리고 집에 불을 질러버렸대. 하지만 그는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을 했고 1995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인격은 뭐 100개 정도라고 추정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이랑 비교도 안 되지. 한 5배 되는 23개. 어떤 날은 하루에 4, 5개 인격이 왔다 갔다도 하고 2010년에는 오프라 원프리 쇼에도 나오고 2012년 자기 삶에 대한 책으로 출판했다는데 이 사람을 잠깐 대해서 알려주자면은 어디 있어? 그림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아무튼 킴 노블이라는 사람인데 매체에 따라 100가지라는 경우도 있고 20가지라는 경우도 있고 100가지 20가지만이 화가라고 알리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20가지 인격이 있는 건 유력하대. 283개가. 그녀는 10대 무렵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고 그녀의 남자친구들이 그녀가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다면 추궁했는데 그 사건의 계기가 되어 전문기관을 찾게 됐대. 그러니까 바람 피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자기와 사귀고 있었던 그런 결과였던 거지. 그리고 전문기관의 상담 결과 그녀는 남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각각 다른 인격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는데 이 에피소드는 흥미롭지만 다중인격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라 보기엔 다소 심심하고 필자가 놀란 이유는 그녀의 인생보다 그녀의 작품이 있대. 킴 노블이 전문기관에 간 후 의사는 치료를 위해서 그녀에게 그림 그리기를 권했는데 킴은 각각 인격이 바뀔 때마다 전혀 다른 화풍을 보여주고 있어 세간을 놀라게 했다네. 그렇지, 최소 20개지. 그러니까 각자 다른 인격이 나와서 그림을 그린 건데 실제로 그림체가 좀 많이 다르긴 하지. 뭐 국기라던가 뭔가 휘날리는 그런 모양이라던가 그리고 뭐 바다 그리고 약간 티베탄 그림 같은 것도 있고 하여튼 한 작가가 기분이나 상태에 따라 화풍을 바꾸는 건 드문 일이 아니지만 킴 노블 작업은 그런 차원을 넘어섰고 기법이 조금 달라진 걸 넣으면 소재며 분위기며 모든 게 각양각색인 그녀의 작업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로 여러가지 인격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진 것 같아. 딸이 있네. 현재 그녀는 딸인 에이미와 함께 지내는 중인데 그녀의 인격 중 에이미가 자신의 딸임을 인지하는 인격은 4, 5개밖에 안 된대. 그녀의 어느 매체의 인터뷰에서 사랑하는 법도 평범하게 사는 법도 포기했지만 여러 인격이 공존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라며 근황을 남겼다는데 아무튼 좀 독특하죠. 아무튼 그리고 세 번째는 트루디 체이스. 트루디 체이스는 2살이라는 어린 나이 때부터 이분 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당했대. 그러니까 대부분 어린 나이에 해리성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되게 안 좋은 트라우마 같은 걸 경험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무의식의 그런 인격을 만들어냈고 본인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 다중인격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 게다가 어머니는 또한 12년 동안 그녀에게 멘탈 학대를 가했고 후에 부동산 중개인 하면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대. 그때 그녀가 서로 다른 92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됐대. 그렇지, 다른 인격으로 약간 막 복싱 영화라던가 그런 거 보면은 막 일어나, 너 누구야, 난 너야, 막 그러는 약간 오그라드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렇지, 2살이면 아무튼 인격 중에는 가장 어린 6살인 램촉과 함께 천사를 먹은 아일랜드계 시인이자 철학자인 이안이 있대. 1000살? 어허, 천사는 좀 지랄 같은데. 재밌는 것은 그녀의 인격들이 서로 존재를 알고 있으며 그녀 스스로 인격체라 물이라 부르면 존중한대. 그러니까 진시황도 못한 블로불사가. 아무튼 1987년 그녀는 이에 대한 책을 출판했고 이 사람도 오프라 원프리 쇼에 나왔대. 허수는 40억 살이라고. 그리고 2010년 10월에 고인이 되었다네.
뭐야? 왜 차가 야스를 하고 있어? 진정한 카 야스인데 신원 미상 마크 패터슨 사건이라는데 이번 사례의 주인공인 신원을 알려진 게 없기에 관련된 사건으로 소개한대. 바로 잠깐만. 마크 패터슨의 재판과 관련된 사건이라는데 내용은 간단히 이렇대. 1990년 29세 남성 마크 패터슨이 신혼미상 26세 여인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대. 그 후 이틀을 만난 그들은 저녁 식사 후 남자의 차에서 카 야스를 하게 됐다는데 참고로 여자는 남자에게 자신의 인격이 여러 개라는 말을 했었대. 근데 며칠 후 남자는 성폭행으로 체포가 됐대. 어이 씨. 바로 야스 중에는 그녀가 20살짜리 인격이었고 그녀는 그 야스를 기억하지 못한 거래. 그래서 신고를 한 걸로 보인다는데 이런 상황이 모두 진술되었지만 남자는 정신적인 약자인 걸 알면서도 성행위 한 것과 어쨌든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점해져라 2급 성폭행범이라는 판결을 받았대. 하지만 다행히도 검사가 여자 측에서 재판 과정에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판단해 판결을 뒤집어 버렸고 와 재판 중 여자 인격이 46개로 늘었대. 야 무슨 씨발 나루토 분신술이야? 아무튼 이후에도 남자에게 재판은 없었다고 하는데 야, 뭐 재판하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46개로 늘어나냐. 응? 이거 무슨 원포맨에 나오는 검은 정사 괴인도 아니고 좀 신기하네. 그리고 크리스 코스트너 사이스모어 아무튼 이분도 책을 내신 것 같은데 이분은 2살 때부터 다른 인격을 느꼈대. 야 2살 때 자각을 할 수가 있나? 2살 때 기억이 있어? 다른 디도 환자들과 다르게도 어릴 적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 등은 없었다는데 그녀의 인격체 때문에 큰일이 날 뻔했는데 그녀의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악한 이브가 나와 아기를 목 졸라 죽이려고 했고 때마침 착한 이브가 나와서 싸워주는 큰일을 피했대. 약간 천사 악마 그런 느낌이지. 이후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된 건 그녀와 22개의 성격이 있으며 각각 성격 나이별 몸무게가 상이했다는데 결국 치료를 통해 인격들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 성공했고 이 사람은 성격을 통일하는 데 유일한 성공을 한 사례네. 아무튼 융합체인 크리스 고스트너 사이스모어랍니다. 몸무게가 달라서 사이스모어라는 게 들어간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아무튼 그리고 아까 나왔던 빌리 밀리건 요거는 캔슬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이러한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시만요. 잠깐만 그거에 관해 가지고 좀 사건이 벌어졌던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잠시만요. 신주쿠 얀데레 살인 미수 사건인데 이제 사람이 좀 비뚤어지면은 어떠한 사고가 나나 다이스키인데 약간 우리가 보기에 소녀처럼 보이는 이 친구가 이제 한 남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살해했던 사건인데 이거 되게 미인이라고. 컨텐츠 도중에는 좀 자제해주세요. 기립공손 인사해절. 아무튼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었다며 남성을 찌른 여자를 체포한 사건입니다. 사진 좀 잔인했다. 23일 도쿄 신주쿠구의 맨션에서 지인 남성의 배를 찔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자가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알려진 사건인데 자칭 다카오카 유카 용의자 21세는 23일 신주쿠의 맨션에 20대 30대 정도 되는 지인 남성의 배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는 혐의가 있었대. 남성은 중태로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 그의 조사 관계자 취재로는 용의자는 남성이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었다. 상대를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다는 진술로 알려졌대. 아무튼 경시청은 남녀 간의 트러블 원인이라 보고 사건의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해보는 중이라는데 여기 모자이크가 된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살해를 하고 나서 뒤에 있는 게 시체입니다. 이게 모자이크가 돼 있어갖고 요걸로 읽읍시다. 태연하게 담배를 피면서 그냥 통화를 했대.
이 여성인데 가해자는 본명 타카오카 유스, 걸스바의 21세 걸즈바 정장이었대. 그러니까 걸즈바가 뭐냐면은 약간 남자가 호스트바가 있다면 여자는 걸스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는 루나라는 이름을 활용하는 호스트바의 선수라는데 이 친구 같지? 앞에 있는 거 보니까. 평소 호빠 죽순이었던 유카는 애프터 서비스로 자주 자신의 집에 오던 루나에게 푹 빠지게 되었고, 자신에게 하루에 20만 엔을 쏟아붓는 유카를 보며 돈이 될 거라 생각한 루나는 유카와 동거를 시작했대요. 당연히 유카가 마음에 없던 루나는 잦은 외박과 직업상 특성상 여러 여자를 만났고, 본인이 코스프레한 겁니다. 이 여자분이 5월 23일 4시쯤에 그런 루나에 대한 유카의 집착에 광기가 더해져 결국 상하를 파국을 달리기 향했다는데, 슬퍼서 죽고 싶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아해줄까 생각했다. 계속 함께 있기를 생각해서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다. 그를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했다. 이 사람이 되게 얀데레의 약간 본자 같은 느낌이었거든. 유카가 말했던 그때 자신의 생각이라는데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루나는 성행위 도중 여자에게서 연락이 오자 참지 못한 유카는 칼을 꺼냈대. 그건 결혼할 걸 염두에 두고 사뒀던 혼수용품 중 하나였다는데, 유카는 칼로 몇 번 찌른 후 자신을 좋아하냐고 물었고, 루나가 좋아하니 그만하라고 답하자 거기에 기뻐한 유카는 계속해서 루나의 배를 칼로 찔렀대. 루나는 내장이 드러난 알몸으로 5층에서 1층까지 도망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그를 뒤쫓아온 유카는 루나의 폰 속 여자들과 사진을 보고 그가 죽은 후 본인도 살자를 결심을 했지만 목욕자의 신고로 그 전에 경찰이 도착해 둘 다 죽지는 않았대. 이 지금 전화하고 있는 사람이 이 남자의 그 다른 여자 번호로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설도 있대. 아무튼 루나는 중환자실에 실려갔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고, 유카는 현행범으로 연행됐다는데, 연행되는 와중에 경찰과 웃으며 대화하는 유카의 모습은 저게 사이코패스구나 라는 인상을 심어줬다는데, 경찰 진술에서는 위와 같은 대사를 남기며 공포를 자아냈대. 좋아하고 좋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약간 소유욕이 너무 바닥에 넘쳐 흐른 거지. 그러니까 가지지 못하면 파괴하겠다는 이상 신주쿠 얀데레 살인 사건의 전말이라는데, 저도 수출님 좋아요. 한국에서도 이게 뉴스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저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호스트바라던가 저런 걸스바 같은 게 한국에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저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뭘 해야 수철이가 날 좋아할까? 진정하세요. 수철. 나도 널 좋아한단다. 수생 좋아해도 반대로 파괴시키자고. 누가 먼저 부서질지 잘 생각해보세요. 자,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도 사건이 있었다 그랬지. 그 사건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작년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진 촉법소년의 이제 첫 화를 맡고 있던 그 주인공의 사건인데,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관련한 글입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죄들 진실인가 거짓인가. 주변의 심리 분석에 참여했던 선생님이라는데, 공원에서 초등생을 집으로 유인해서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기 위해 토막을 쳐가지고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가지고 물탱크에 유기를 했었대. 근데 그게 어떻게 사건의 전말이 정체가 들키면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사건인데, 아무튼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주범은 16세 김양, 중3짜리가 남자애를 공원에서 댔다가 토막을 쳐가지고 죽인 거야. 김양은 구속 직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데, 인천 여아살인 사건 조현병이다
10대의 소녀가 앓는 조현병이란 그 당시 굉장히 핫했던 사건인데, 아무튼 선생님이 용의자를 직접 만나보셨잖아요. 끔찍한 사건과 달리 앳된 얼굴에 놀랐다는데,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었고, 김양의 심리분석을 맡은 선생님이시라는데, 심신미약이라는 주장과 달리 주도면밀하게 선생님을 관찰했었대. 그리고 김양의 입장에서는 조현병과 다중인격 장애를 주장했고, 환청을 강하게 주장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이 김양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가 공원에 있었는데 갑자기 환청이 들려가지고 저 아이를 납치해서 죽이라고 했다. 나는 그 소리에 참을 수가 없었고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간 뒤에 또다시 조현병이 재발을 해가지고 나는 그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지. 온갖 게임에. 그런데 환청에 대한 심층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했던 김양. 들리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들려요. 환청을 뇌에서 실제 목소리를 듣는 것과 똑같이 인식한다는데, 이게 조현병이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옆에서 누가 귀에다가 대고 막 소리를 지르듯이 이야기하기도 한데, 그래갖고 계속 이 소리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옹스키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내 시청자 40명이서 내 귀에다가 수철아 수철아 인사해야지, 수철아 수철아 인사해야지, 수철아 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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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고 있으면 이제 홍어를 먹게 되는 거야. 철임이 홍어. 약간 수철아 홍어. 그래, 진짜 환청으로 보기 힘들었던 김양의 반응. 얘는 밴을 못하지. 밴 기능이 없는데. 수철이도 밴을 못하지. 시청자인데. 아무튼 재판 상황을 보고 교묘하게 진술을 바뀌었다는데, 조현병이 있다면 불가능한 행동, 뇌를 변하자고, 그게 살자지. 조현병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아무튼 이렇게 오늘 주제였던 다중인격 장애 이야기를 했었고, 주인의 인격이 나머지 인격을 인지하기도 했지만 모든 인격이 서로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 아무튼 이 친구는 조현병 다중인격 장애가 인정되지 않자 아스퍼거 장애를 주장하기 시작. 그러니까 책을 읽고 공부를 한 거야. 미친년이지. 갑자기 온갖 질병을 알아보고 새로운 거 안 되면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고 공부를 많이 했네. 아무튼 이거는 자폐의 일종이라는데 지능은 높은 편이래. 상동적적 행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는데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에도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박수를 쳤어. 흥분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면 박수를 쳤거든. 이렇게 박수를 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다른 건 다 말짱했어. 이 친구는 심지어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 우등생이었는데 그냥 약간 화가 나면은 막 하지마 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쳤어. 그리고 막 슬퍼도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도 막 박수를 쳤어. 아무튼 그런 거라 하는데, 나도 뭐 어릴 때 반복 행동이 그렇지 그치. 이것도 그래, 감동의 박수. 아무튼 의미가 없는 이상행동을 장시간 동안 되풀이한다는 거라는데, 아무튼 심신미약 여부만 판단됐고 논점이 이상한 게 흐르고 소견을 제출했으나 심신미약이 안 통해가지고 아스퍼거는 탈부착이 되는, 이제 모든 이런 질병들이 탈부착이 되진 않는 거라서, 그러니까 타고나야 되는 거지. 외상으로 얻었다거나. 그래갖고 김양은 구속이 되었고 최종심에서 주범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대. 이게 몇 년도 사건이지? 그러니까 얘가 한 33살에 바깥으로 출소가 된다는데, 그나마 이것도 20년 먹은 거면 대단한 거야, 대한민국에서. 왜냐면 요즘 촉법소년이다 해갖고 애들이,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고도 안 받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진짜 받은 게 천만다행이지. 이런 애가 사회에다가 배출이 되면.
촉법수는 어떻게 생각하? 초신 발언하다고. 그러니까 뭐 성선설, 성악설 몇 번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애기가 해외에서 애기가 엄마를 계단에서 밀어서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계단에서 뭐 애기가 뭐 어떻게 밀었냐, 그게 말이 되냐부터 시작해갖고 애기가 실수로 민 게 아니냐는 말이 되게 많았었는데 애기가 이렇게 심리 검사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해 보니 애기는 엄마가 죽은 뒤에 행복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대. 그리고 엄마가 죽은 직후에도 남편이 발견했을 때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데 난 그런 거 보면은 나이에 중요하지 않고 약간 그 살인 충동, 약간 타고난 그 인간의 악한 성질 그런 게 누구나 있다고 생각해. 단순 경미범죄한 적이 아무 문제 없어. 그치. 예를 들어서 모든 범죄가 잘못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에서 무단으로 막 건너뛴다거나 플랫폼을 혹은 버스 같은 데다가 게임 토큰 같은 걸 부루마블 토큰을 집어넣는다든지 문방구 같은 데에서 유희한 카드를 훔쳤어. 그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배상을 해줄 수가 있잖아. 근데 저 친구가 말한 뭐 살인, 뭐 성폭력 그리고 경제범죄 그런 거에 어린아이가 이를 크게 벌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배상으로는 해결이 안 될 일이지. 특히나 요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의 아이가 진짜 토막이 돼가지고 내 아이가 어느 날 공원에 놀러 갔다가 토막이 돼가지고 돌아온다. 이거는 사실상 똑같이 저 애를 토막을 칠 수는 없잖아. 이게 법률상.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지. 그리고 어린 애라고 봐주기에는 충분히 좀 어렵지 않나. 얘는 그나마 16살이어가지고 13살인가 14살로 개정이 됐다는데 진짜 함무라비 식으로 가는 게 나는 맞다고 봐. 내 애가 토막 났다? 네 애도 초막 쳐야지. 해양지 평화지 않는 국가에서 그렇지. 나는 진짜 그게 맞다고 생각해. 이런 걸 원시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 아무튼 요거에 관해서 읽어봤습니다. 관련 사건이어서 갖고 온 건데 아무튼 요런 사건을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자, 비디오 가게 살인 사건이란데 이거 역시 실화입니다. 이제 뉴스에서도 나왔던 건데 강도 위장하다 살인.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IMF로 나라와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제일 정신없이 바빴던 199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전 호황기를 누리다가 유난히 나라가 힘들어졌던 상황이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강력범죄 등이 많이 벌어졌던 시기라는데 저는 어릴 적이라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1998년 3월 2일 오전 3시 50분경 경기도 부천의 한 비디오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그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아서 이웃들은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관들이 이어서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는데 당시 이 비디오 가게 안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는데 미라처럼 전신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고 구타 흔적까지 보인 한 구의 시신이 있었대. 특히나 얼굴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당시 비디오 가게 주인이었던 김씨였대. 경찰 현장 감식반은 외관상으로 안면 함몰과 전신 다발성 골절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실시된 부검에서도 피해자가 온몸을 둔기로 구타당해 살해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데 비디오 가게는 당시 화재가 발생해서 119가 불을 끄는데 가게 안에 물을 막 퍼부었기 때문에 가게 안에 신발이라든지 족적이라든지 지문이라든지 결정적으로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대.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는데 당시 이 비디오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한 걸 눈치챘을 때 최초의 신고자가 비디오 가게 문을 열려고 보니까 문이 잠겨 있었다는 거야. 문은 잠겨 있는 상태에서 비디오 가게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한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금품을 노린 강도라면
왜 굳이 비디오 가게 문을 잠그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의아하다는데, 보통 단순 절도 사건이라면 금품을 절도한 후 도망치는 것이 일반적이래요. 시신의 상태는 화재로 인한 사망 상태가 아니었고 다수의 심한 폭행에 의한 사망인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경찰들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 피해자를 김씨를 조사하다 보니 심상치 않은 건 정황이 포착됐다. 이 피해자 김씨가 사망이 불과 2달 전에 보험을 무려 4개나 가입했다는 사실이 발견된 건데,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 김씨 머리에 사기를 입힌 경우 8천만 원, 범죄 등 사고로 사망할 경우는 4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 측은 당연히 이 남편이 사망을 앞서 제일 이득을 볼 사람이 당신의 손시험 보험 수령자였던 아내, 이 아내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보험금 수령 피의자의 아내는 그 사실을 잊지 못하고 있었고, 범행 당시 알리바이도 입증되었으며 협의점이 보이지 않았다는데, 경찰은 범인이 피살자 주변 인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대상을 확대해 나간 중, 피살자의 고향 후배로 몇 년 전부터 피살자의 비디오 가게 일을 도우며 함께 지내온 임씨를 주목하게 된다. 그는 사건이 나던 시간에 혼자 잠을 자고 있었다던 범행 사실을 듣고 부인했고, 직접적인 살해 동기가 드러나진 않지만 피살자의 부인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태도와 언행을 보이고 은연중에 피살자를 비난하는 듯한 어감을 풍긴 것이 수상했대. 수사진은 이런 유형의 살인 가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시정이 없고 보험금을 노린 공모의 형태를 청부살인이라고 보고 조심스럽게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는데, 경찰은 피살자의 부인 거처와 소유물, 용의자의 임씨의 거처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는데, 이를 위해 임씨를 상대로 신문하던 노련한 형사는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응답하는 용의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팔다리를 자주 흔드는 등 불안 반응을 보이는 걸 포착했다. 형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임씨를 응시하다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전곡을 찔렀고, 왜 그랬어? 아무리 찔러대도 쿰척을 안 할 것 같은 바위 같은 외모의 베테랑 형사가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던진 그 한마디에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거짓말에 거짓말 거듭하던 자신을 가까스로 지켜둔 용의자 임씨는 심리적인 방어선은 무너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놈은 죽어 마땅해. 형수가 너무 불쌍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경찰은 수사진의 시단호가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듯 했다는데, 그러나 임씨는 끝내 형수, 그러니까 피살자의 부인은 이 사실을 모르면 결코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대. 혼자서 약간 잡아뗀 거지. 임씨는 자백한 내용으로는 7년 전인 19세에 고향을 떠나 부천에 사는 선배 김씨를 찾아 함께 살며 신세를 지게 된 임씨는 자신을 돌봐주는 선배 김씨와 형수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고 이를 도우며 살아왔대. 한 집에 살다 보니 김씨 부부에 대한 내용이나 부부 관계 등 모든 사생활을 듣고 보게 되면서 선배 김씨에 대한 실망과 미움, 혐오감을 키워왔대. 그러니까 약간 짝사랑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닐까, 같이 살다가. 자신에겐 너무도 아름답고 착하고 고마운 마치 천사 같은 형수가 김씨가 함부로 대하며 수시로 폭행했고, 동물적으로 범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말리거나 끼어들 수도 없고 지금 마음으로만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그러던 중 비디오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빚을 지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김씨가 후배 임씨에게 강도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게 된다. 아무튼 대리 살인을 한 건데, 글귀가 좀 보이길래 하나 갖고 왔었습니다. 참 인간의 그 추악함, 그런 걸 엿볼 수 있는데, 내가 그 추악함에 관한 우리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어. 뒤가 진국이라고. 아유, 미안하다. 아무튼 그게 풍습이라는 걸 생각했는데, 잠시만요. 부금 한번 바꿀게요. 그러니까 풍습이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고려장, 예전에 이거는 결국 거짓으로 밝혀졌는데, 저기 조선시대 때 더 이상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자식이 이제 산속에다가 부모를 지게에다가 이고 버리고 온다. 그걸 우리는 고려장이라는 풍습인데, 참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자기를 키워준 부모를 산에다 버린다.
부양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 되게 끔찍하지. 말 그대로 유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말고도 이제 다른 나라 같은데 끔찍한 풍습이 뭐가 있냐, 인간의 추악함을 보여주는 게 뭐가 있을까 찾다가 갖고 온 글입니다. 첫째는 사티라는 의식입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라. 본래 정숙한 아내라는 의미로 남편이 죽으면 산채로 부인을 화장시키는 풍습이래. 기원전 4세기 무렵부터 편자고 지방에서 성행되었으며 과부의 재혼금지 풍습 때문에 점차 확산되어 갔으나 1829년에 사용운동가들이 노력에 힘입어 금지됐다는데, 약간 진시황도 약간 이런 거 있었지. 이제 왕을 모시던 신하 같은 경우를 왕이 죽게 된다? 그러면 다 같이 이렇게 생매장하는 경우가 있었다는데, 이제 약간 죽은 남편이랑 같이 산채로 화형을 당한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혼율도 되게 높고 결혼을 잘 하지 않는 사회라서 조금 더 끔찍한 형벌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 그리고 노시얼 페릴, 스칸다비아 3국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행해지는 풍습이었으며 잠시만요. 바이킹 장례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는데, 족장이 죽으면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그의 재산과 이제 노예들을 배에 태워 불을 지른대. 고대 북유럽에는 그렇게 해야 천당 바랄라로 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데, 여성의 경우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다음 모든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그 후 밧줄에 매다놓고 창으로 찔러 죽인대. 그리고 시체는 배에 싣고 족장과 같이 화장한다는데, 와, 굉장히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형식의 풍습이지. 아까 어떻게 보면 사티이식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떠나는 거지만은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고어틱한 그런 형벌이 아닐까. 그리고 손가락 절단 이식, 유기인의 대리족에서 거행되는 이식으로 죽은 자에게 신체 부위를 제공하는 형태라는데, 고인과 관계된 모든 여성과 아이들을 애도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 육체의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데, 죽은 친척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는 여기서도 끝나지 않고 절단한 손가락을 끈으로 단단히 묶고 도끼로 내려 찍어 잘라내고 잘라낸 부분을 건조시키고 태우면 쟤는 특별한 곳에 보관한대. 그러니까 가족이 죽을 때마다 일족이나 손가락을 하나씩 자른다는 거지. 이분 얼굴 보면 나이가 굉장히 있어 보이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손가락이 무려 6개나 사라져 있네. 손가락을 자른다. 허스처글의 작두론을 이미 유기니의 데니에서 했던 풍습이 있었네요. 그리고 파마디 히나, 가장 소름 끼치는 죽음에 관련 의식 중 하나며 마다가스카르에서 행해진다는데, 죽은 자들을 모두 따기로 꺼내 새 옷을 입히고 산 사람들을 춤솜씨를 뽐내며 술로 파티를 겨우는 무리가 간대. 7년마다 행해지며 죽은 사람들 영면은 매우 방해 같아 보이는. 그러니까 시체를 예토전생이랑 비슷한 건데 꺼내가지고 옷을 입히고 같이 노는 거거든. 와, 좀 무섭지 않을까? 자꾸 죽은 사람을 꺼내갖고 보면은 아예 백골이 되지는 않은 형태인데 아마도 좀 보존하기 위해 염을 쳐가지고 이렇게 가죽이라던가 그런 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이건 시체예요, 시체. 그리고 이건 뭐야? 이프가오 의식이라는데, 죽은 자의 팔과 다리에 의자를 묶어 앉아있는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집으로 가져간대. 엄청난 악취를 풍기는 시체는 8일 동안 보관되다가 사람들이 시체 주변으로 애도를 표하고 몇 일 후에 장례식장 음주 파티를 변하고 장례식엔 천으로 시체의 눈을 가린다는데, 그러니까 시체를 몽골도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산지대에 좀 사는 사람들이거나 좀 따뜻한 지방 같은 풍장. 왜 이런 의식을, 그러니까 영혼이 자기 주위에서 이제 맴도는 것을 기원하고자 하는 걸 풍장인 건데, 내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비인륜적인 행동이 아닌가 좀 싶다. 죽고서는 좀 편하게 가야지.
약간 공술의 공수고 뼈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좀 굉장히 좀 희한한 풍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조장이라는데 수동신의 시체를 산꼭대기로 가져가 깔끔하게 전시를 토막낸 뒤 독수리에게 던져준다. 요거는 좀 유명하지. 이제 독수리 이렇게 토막을 쳐가지고 이거 예전에 구글 같은 데서 이미지로 봤었거든. 피부랑 뼈를 다 벗겨가지고 이렇게 고깃덩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막 먹이는데 어우 나도 잔인한 거 잘 보는데 그거는 좀 끔찍하더라. 막 동영상도 있었거든. 안 볼 걸 그랬어. 좀 며칠 동안 힘들더라고. 이거는 뭐 무슨 카니발리즘, 죽은 자의 살점을 먹이는 행위라는데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행했대. 그리스에서도 이거 좀 비슷한 거 있지, 카니발리즘은. 인도 북부 아고리스 지역에서는 겐지스강 위를 떠다니는 살점을 먹는데, 페루의 아추카 인디언들은 화장터에 뼈를 주워다가 옥수수와 함께 빻은 뒤에 마신다는데 조장한다고. 야노마니 인디언들은 에도의 행위를 뼈와 재를 갈아넣고 과일에 믹스해서 먹는다는데, 야,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 이건 내가 기억하는 건데, 저 미국인가 영국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이란 걸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화장이라는 의식을 하게 되는데, 자기 이렇게 유골함이 있잖아. 그럼 유골에 가루가 생기는데 이렇게 그 유골함을 와이프가 남편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 뼈가루를 이렇게 찍어서 먹어. 그럼 남편이 뭐 보인다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뭐 불법 비타민도 아니고 갑자기 뼈를 먹는다고 갑자기 남편이 볼 리는 없잖아. 아마도 남편이 돌아간 충격으로 그런 아까 뭐 해리성 뭐 그런 증후군처럼 뭐가 생긴 것 같은데, 그건 심리 전문제. 그러니까 참 나는 그것도 식인이라고 생각하거든. 팔심부용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카니발리즘이랑 다를 게 없다고 본다. 여튼 소쿠친푸츠 셀프 미라와라는데 1800년대 일본 승려들이 행위던 이식으로 미라가 되기 전까지 2000일 정도로 준비한대. 요거는 좀 유명하지. 일본 신사 같은 데 가면은 아직도 요렇게 유골 같은 거에 승려복 입히고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아무튼 보통 죽음의 징후를 포착했을 때 작은 소나무 관에 들어가 긴 명상을 시작하고, 그 후 죽기 전까지 솔잎, 나무껍질, 견과류만 섭취해 온몸의 지방을 제거하는데, 그래도 뭐 맛있는 거 먹네. 이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들의 몸에 박테리아, 수분이 사라지며 부패하지 않게 된다는데, 승려들은 이로써 깨달음을 얻고 부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었대. 뭐 저기 어디냐? 티베트인가? 인도 쪽에 승려 모션인데 거기는 황동인가? 금 같은 데다가 사람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안에 실제로 엑스레이로 촬영했을 때 유골이 남아있는 그런 동상이 있다는데, 그거와 좀 흡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안실 토템 기둥. 토템은 좀 유명하지. 이것은 주로 상류층의 행해되는 이식인데 하층민들은 주로 새들에게 던져주고 실체를 펄프 밑에 깔아서 나무 상자에 넣고 상자는 집 앞에 있는 토템 기둥에 꼭대기에 올려놨습니다. 기둥은 고인의 저승 여행지의 동반자로 여겨졌다는데, 수철님 저 너무 무서워요. 괜찮습니다. 이 토템이란 게 약간 대한민국으로 치면 장승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들었었거든. 나는 그냥 나무 조각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뭔가 중음과 관련된 그런 소재라 그러더라고. 뭐 영혼을 불러들인다. 부두술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샤머니즘 일종인가요? 근데 부두술에서 만든 게 토템이거든. 토템이란 문화가. 그래갖고 뭐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데에서도 뭐 죄를 지은 사람을 이렇게, 수리남에서도 나왔던 건데 이렇게 배 속을 다 비워내가지고 걸어놓거든.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괴담 링크 보내도 됩니다. 그리고 우주 매장. 돈은 희운이다. 어디에 붙이고 싶으신가요? 잘 않으면 다른 해성, 깊은 우주. 달러는 700달러부터 6만 달러까지 다양하다는데, 아무튼 민간회사가 이 프로젝트 연구 중이라는데, 와, 우주 매장.
좀 신기하네. 야한 괴담 환영을. 유튜브는 예, 컨텐츠 도중에 좀 자제해 주세요. 내 얼굴이 나오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여기서 나오지 않았던 내 초상권 10년 내려줘? 네가 올려도 된다며. 싫으면 내려주고. 돈 받자고. 뭘 돈 받아. 지가 된댔어. 아무튼 풍습 중 하나인데 부탁하면 내려달라고. 오케이 오케이. 일본의 잔악한 영화상의 풍습 미비키라는 풍습입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하죠. 일본 여자는 자녀를 더 이상 기를 수 없을 때 모두 아기 목을 다리로 짓눌러 죽였다. 이 끔찍한 내용은 중세 에도 시대부터 활동한 포르투갈 출신의 로마 가톨릭 선교사인 루이스 프로이스가 일본사에 직접 기록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일본은 가구당 3자녀 이상 자라는 법이 결코 없었다. 아이가 3명 이상 태어나는 가구에서 부모들이 몰래 아이를 목졸라 죽이거나 생매장에 죽여버렸기 때문이라는데, 이는 에도시대 민중들이 기근 속에서도 50%가 넘는 조세 부담을 지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과 연관이 있다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민란이 수탁이 일어날 정도로 가구를 3명 이상 낳아 키우는 것은 가족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다고 하는데, 무려 260년 동안 민간을 성행했던 자발적인 인구 조절 풍습을 일본어로 속가내다 뜻의 미비키라고 불렸대.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아이가 나면은 이렇게 목을 눌러서 죽이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무슨 노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약간 일본 동요 중 하나인 토우란시랑 좀 비슷한 맥락의 그런 동요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에도 시대 경제학자 이자 농정가인 사부토 입으로 매년 3, 4만 명이 달하거나 갓난아이들이 매년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기록을 했대. 하지만 이 현상은 전국적이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하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 서울, 대구, 부산 뭐 다 같이 이제 나라에서 벌어졌던 풍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 고유 문화가 아니라. 아무튼 규슈에서는 자녀가 5명인 집에서는 3명을 죽이고, 토사에서는 일남이녀를 상한으로 규제하는 풍습이 있다는데, 와, 그러니까 5명을 낳으면 3명을 죽였다는 거야. 그리고 아이 살해는 주로 어머니들이 맡았고, 지금의 야마가타현, 아키타현 일대에서 되게 자주 이뤄졌고, 그리고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아오모리현, 동북지방 북동부 일대에서 엄청 많았대.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아무튼 미비키 여성을 그려는 소원성 지용 그림 액자라는데, 누가 보면 아이를 놀아주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 근데 사실상 아이를 이렇게 목을 졸라 죽이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뒤에 귀신이 있어. 이 귀신입니다. 사신 같은 거. 아주 아이를 죽이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데, 아직도 이런 게 장식으로 남아있는 거 보면은 아무튼 일본에서도 되게 지우고 싶은 풍습이라는데, 어이구, 요거를 잠시만요. 사진 하나만 넘길게요. 오케이. 아무튼 이런 모습을 그려낸 민소오카도 있는데, 목을 조르는 어머니의 모습이 애기입니다. 고양이 눈처럼 됐지. 되게 무섭게 그렸는데, 일본에서 고려장 있지, 고려장. 이 풍습을 한 자기들이 이렇게 되게 추악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한국을 약간 통솔할 당시에 일본이 고려장이라는 문화를 가짜로 이렇게 스며들게 해가지고, 우리만 한 거 아니다. 너네도 이런 거 하나 있다. 우리랑 가까운 대국인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거래. 사실상 고려장이라는 문화는 조선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뭐 고려장 하면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사실 무근한 이야기였죠. 자, 아무튼 한 번은 되게 어려워도 그 뒤로는 이제 그거야. 이게 뭐라 그러지? 그거
다수결의 약간 원칙처럼 그냥 나라에서 너도 나도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약간 원래 이러는 거 아닌가? 그리 싶은 거지. 그리고 그렇게 자라왔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마을 사람들이라던가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거에 풍습에 따르는 거지. 260년이면은 진짜 몇 세대가 지났는지 모를 정도인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목격하고 시대가 변하면서도 도시화 되면서 이 문화가 사라지긴 했지만은 시골 같은 데 있잖아. 시골 같은 데서는 아직도는 아니지만은 꽤나 260년 표기된 것보다 후에까지도 이 문화가 이어졌다고 하니까 참 끔찍하죠. 그리고 일본에는 이런 문화가 또 아까 하나 나왔었는데 그 문화가 뭐냐? 일본의 소쿠친부츠라는 문화입니다. 이거는 그나마 막 잔인하다? 라기보다는 약간 영적인 그런 거로 해결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끔찍하다 생각은 안 하는데 아무튼 일본 절에는 소쿠친부츠라 비롯된 미이라가 있다. 한자로는 즉신불, 죽은 부처를 뜻하며 쇼코친 부처가 되기로 결정한 승려는 죽음이 멀지 않았을 때 이런 살자 행위로 보지 않고 부처에 가까워지는 이런 행위를 했다는데 보면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해골이랑 되게 다른 것 같아. 일단 치아가 없는 게 특징인데 아마도 나이가 많이 노쇠하신 분이라서 치아가 다 빠진 게 아닐까. 과정 그치. 일종의 불교의 금욕주의 관행과 연관이 있고 이는 주로 신성시 여기는 깊은 골짜기의 산속에서 수련을 한대. 수철이가 뽑았다고. 이 수행을 들어간 승려들은 스스로 미라하기 위해 철저히 고기 등의 지방의 섭취를 금하고 오로지 산에서 탈 수 있는 솔잎이나 나뭇껍질 등 곡식으로 연명한다는데 이건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승려분의 모습인 것 같아. 왜 여기가 이게 팔이구나. 선글라스를 씌워놨네. 지방이 제거된 상태에서 금식과 명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이는 기하로 이어진다는데 실제로 봤다고. 천천히 액체와 섭취까지 줄여 몸을 건조시키고 장기를 수축시킨대. 이렇게 미라화된 승려들은 부식과 피부와 치아가 자연적으로 보존, 소쿠신 부치가 되며 많은 이들로부터 숭배를 받는다는데 야, 끔찍하네요. 이는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의 히말라야 지역에도 존재한다고 하고 종파에 따라 다르겠지만 열반에 오르는 수행 방법 중 하나이며 기적으로 받들어진 자 자신의 순간 죽음으로 평생 믿어온 본인의 종교를 증명하는 방법이지만 수백 명의 승려가 시도하여 지금껏 24구의 소쿠신 부츠만 발견된 것으로 보면 쉬운 일은 아니면 분명하다는데 도중에 탈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이 굶어서 죽는다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 예를 들어서 막 엄청 추위에 떨다가 이렇게 졸려가지고 한번 잠들면은 고통 없이 죽는다고는 해. 약간 동사라고 하지. 근데 약간 내가 그 배고픔을 견디면 죽는다. 진짜 뭐 불심을 떠나가지고 너무 자학에 가까운 행위가 아닌가 좀 싶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진 하나만 넘기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거 버영충 이거 나와 있는 게 이거 내가 다른 건 안 갖고 왔구나. 원래 인간 서커스를 하나 갖고 왔었어. 글귀 중에 인간 서커스.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귀족들이 그런 인간의 그러니까 기형으로 태어난 사람 같은 거 갖다 서커스를 했었는데 사진들이 너무 빡세고 그리고 그걸 행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좀 위대한 쇼맨 같이 비교도 안 되는 사진이 엄청 많아. 그래갖고 그거는 안 갖고 왔고 요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요게가 있길래 조금 더러운 극도의 버영충 일본 요괴 카파인데 일본에게 아닌 카파는 꽤나 익숙한 일본 요괴 카파. 이게 내가 왜 이 카파라는 요괴를 소개시켜줬냐면 오늘 약간 다중성이잖아. 카파가 참 희한한 요괴야. 인간에게
공포를 심어 죽이기도 하고 인간에게 친숙한 존재이기도 해가지고 맞아 카파의 여름방학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도 있으니까 카파는 사실은 다양한 이름과 모습이 존재하는데 아는 사이냐고 아니야 reptilian의 뭐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설도 있어서 카파가 위에 그림은 카파의 전문으로서 대표적인 자료집 시이코코 라쿠에서 빼빼 마른 카파, 거북이 카파 같은 12마리 카파를 옮겨 그린 그림이라는데 음, 카파를 뜻하는 단어는 옛날에 카하타로 카하쿠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아쿠타카와 류노스케의 1927년 소설 카파의 지명도가 높았죠. 카파가 이 욕의 대표적인 이름이 되었대. 5시 근육 카파. 아무튼 약간 닌자 거북이 같이도 생기기도 했는데 또는 코끝 뾰족 등의 등딱지 머리의 접시, 몸은 청록색이라는 묘사되는 오늘 전해진 카파의 모습은 에도 시대 때 확립이 됐다는데 카파 몸살이 있네요. 일본의 민속학자 오리쿠치 시노부에 의하면 카파가 머리에 접시가 있는 이유는 먹을 것을 올리기 위함이고 머리의 접시는 카파의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카파의 머리에 있는 접시는 항상 젖어 있고 건조해지거나 깨지거나 하면 힘을 꺼내 죽는다고 전해진다는데 어린아이와 체격이 비슷하고 부리 모양의 손발에 물갈퀴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네. 그러면 카파는 착한 놈이냐 나쁜 놈이냐 선이냐 악이냐인데 아 정수리 만지는 이유가 그건 아닙니다. 천신한 늪에서 살고 있는 수영을 잘한다는 카파. 카파의 얽힌 만화나 전승에는 짓궂은 장난을 좋아하지만 심한 장난을 치지 않는다라면서 다행히 팬티를 입었네요. 토목공사를 도왔다. 카파를 도와준 사람에게 물고기를 선물했던가 약 제조법을 알려줬다는 우호적인 이야기가 많이 전해진다. 한편으론 물가에 걷고 있는 사람이나 헤엄치고 있는 사람 물속을 끌고 들어와서 익사시킨다거나 그렇게 끌고 간 사람들의 항문에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실코 담아 알과같이 둥그런 상상의 장기를 빼서 죽인다는 이야기도 있대. 제 엉덩이에다 손을 집어넣어서 죽인다는데 그렇게 빼낸 시리코 다마는 먹거나 용왕에게 세금으로 바친다는데 되게 끔찍하지. 가파가 이렇게 생겼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아무튼 도대체 항문에 왜 그런 구슬 같은 장기가 있는 건가 싶지만 시리코 다마는 라무네의 병수가 구슬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카파에게 항문 속 구슬을 뺏기면 그 사람은 한국어로 얼간을 뜻하는 후느케라고 했다. 사족입니다만 이 후느케를 한자로 쓰면 내장이 빠졌다. 그런 표현을 한다. 날부가 아니었을까. 아무튼 시리코다마를 뺐다는 전승은 익사자의 항문 괄약하는 이한된 모습이 헛상문에서 무언가 빠진 것처럼 보인다는 유련한 설이 있대. 또는 카파가 사람의 간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는 무언가의 내장을 뺏긴 것 같이 보여서 유리한 거라는데 아무튼 사실상 아무것도 안 들어있지. 지금 카파 코스프레 하라고 외가략근 내가략근이 있는데 끔찍하네요. 이게 버영입니다. 아무튼 카파가 좋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카파는 육식성인가 싶지만 사실 제일 카파가 좋아한다는 거 알려면 따로 있다는데 오이지 오이. 엉덩이를 좋아하고 오이를 좋아한다. 약간 불안하네요. 바로 오이라는데 기송항에 있는 물의 신 신선하는데 왜 하필 오이인가 싶습니다만 원래 카파는 물의 신이 몰락한 것인데 물의 신에게 공물을 바칠 때 막물 야채로 오이를 빠뜨릴 수 없었다는 거에 유래해서 전해진대. 그래서 에도 시대에 카파가 먹으라고 만물 오이를 강이나 천에 흘려보내는 풍습이 있었다는데 그리고 스시집에 가면 저런 건 도대체 누가 먹자는 음식이 있는데 이것이지 오이김밥. 오이마리 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 음식을 일본어로 카파마키 참고로 김밥 일본어는 마키지시 저는 노리마키라고 하는데 카파가 좋아하는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카파는 스모도 좋아한다는데 이거 짤 존나 웃기더라. 쿼칭 툭캉 툭캉 피칭 뒤지기. 아무튼 카파는 어린아이를 스모자가 꼬드겨 스모해진 어린아이의 시리코 다마를 뺏었다는 전승기대. 야 지면은 버영빵이야 버영빵. 한번 볼까요? 어이 뭐야? 야, 지면 안 된다. 뭐야? 낫을 왜 듣고 가?
오호. 오 뭐야? 가파가. 오유 뭐야? 니카니카 열매였어? 가파가? 오 눈알이 움직이긴 하네. 아무튼 카파가 스모하다가 도망가는 모습인데 아무튼 이겼나 봅니다. 그러니까 가면라이더 악당 같이 생겼는데 애들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쟤는 무슨 얼른 촬영이 끝날 것 같이 맨날 스모츠 티셔츠 입던 거 해명해달라고. 아닙니다. 아무튼 카파는 인간보다 인간 어른보다 힘이 세다고 하니 어린이가 이길 리는 없습니다만 부처님에게 공양으로 바친 밥을 먹은 후 싸우면 어린이도 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기도 하고, 스모를 하기 전에 사람이 이렇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은 카파도 예의 바르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데 이때 카파의 머리는 접시에 물이 떨어져 카파의 힘이 약해진대. 스모는 원래 물의 신에게 바치는 행사였다네. 스모가 이건 몰랐습니다. 아무튼 카파의 전설가 스모 선수가 있는데 일본은 스모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런 형태의 근육이 아닐 텐데 대부분 돼지죠. 스모하면 빼먹을 수 없는 사람 시라우지 겐타. 이 위의 그림은 에도마포 말기의 우키우의 화가인 스키오카 요시토시의 카부키나 옛 노래에 자주 등장하는 전설의 스모 선수 시라우지 겐타를 그린 그림이라는데 신토로 같아. 왼쪽 아래들 카파들이 서로 스모하는 모습을 유의 부채를 붙이며 바라보고 있는 시라우지 겐타. 시라우지 겐타가 스모 선수에서 가파를 그려놓은가 싶지만 오른쪽 해설을 보면 그 내용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느 여름 겐타가 버드나무 아래서 잠시 멈춰 서 있자 가파가 승부를 걸어왔다. 겐타는 큰 소리로 가파를 꾸짖고서는 그 가파를 던져 죽였다. 이 개 사악한 새끼네 이거. 왜 죄 없는 가파를 씨름하고 있는데 던져서 죽이냐. 어이 터질 듯한 뒤태에 애들은 잘 싸우고 있었는데 참 안타깝네요. 어허이 가파는 짱구 엉덩이가 일본에서 예로부터 전해져오는 미세학인 생물 대표격인데 에도시대 가파는 가파의 존재를 꽤나 확신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물가에 엉덩이를 내보이고 유인하는 거야 이게. 아무튼 오늘날에 갖는 카파가 사는 곳에 물을 다 빼버린다는 방법이 있대. 어이구 뭐야. 재밌는 것은 카파를 잡는 방편이 한다면 뭐야. 방귀를 뀌어서 퇴치하는 방법도 있대. 방귀의 악취력이 카파를 퇴치한다네. 이 새끼들 아세이를. 아무튼 시리코 다음을 잘만 빼는 카파가 이런 방귀 냄새에 도망가다니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혹시나 일본 가서 카파 마주칠 있다면 방귀를 뀌어 퇴치해보자. 공룡의 카파가 많다고 아무튼 항상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글귀를 다 읽었는데 하나가 남았죠. 근데 이걸 읽어도 되나 싶은데 이게 많이 끔찍하거든. 근데 이거를 방송을 해도 되나. 사진 하나만 보여주겠습니다. 요런 비주얼인데 괜찮을라나? 여기서 좀 더 빡세거든. 뭐 내가 이거에 대한 비하만 하지 않으면 상관없잖아, 그지? 아무튼 한번 읽어보죠. 인간의 추악함을 오늘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그 추악함의 끝이 무엇가 있을까 생각하다 찾은 글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신경섬유종 환자를 서커스 구경거리로 삼다라는 글입니다.
작년 10월 SBS 세상에 이런 일이 방영된 신경섬유종 환자 치매니 씨를 기억할 것입니다. 선풍기 아줌마로도 유명하지. 다른 증상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화면에 비친 모습 자체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의식을 붉히는 일이 있었는데, 병 자체를 고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웬만큼 인간익을 포기한 악플러가 아니면 그녀를 조롱하는 이는 단 하나도 없다. 하지만 19세기 영국은 달랐다는데, 빅토리아 여왕 즉위 25년 되는 1862년 조지프 캐릭 메리가 태어났다는데, 아기의 존재는 온 가족의 축복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 괴물로 대접받기 시작했고, 사진과 같이 피부는 딱딱하고 혹투성이가 나타났고, 그의 입술에는 확대가 발전되었고, 그의 이마는 뼈 같은 혹이 자랐으며, 그의 팔 한쪽과 양쪽 발은 확대되었고 다리를 걷게 되는 등 전형적인 신경섬유종 증세를 보이게 됐대. 그렇게 천대를 받으며 살다가 11살에 모친이 죽었고, 그의 부친이 그의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재혼했다는데,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 메릭은 자퇴할 수밖에 없었고, 직장을 찾으려 해도 그를 뽑아주는 곳은 없었대. 그 뒤로 5년간 방랑하다가 1879년 말 17살 나이에 구빈원으로 들어갔다. 그런 구빈원에서 사는 건 살만했을까?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대문호 찰스 디킨스의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에서 주인공 올리버 트위스트는 구빈원 생활 중 배가 너무 고파 배식원에게 죽 한 그릇만 더 달라고 하니 메타 작가 구빈원에서 쫓겨났다는 글이 있는데, 현실의 다른 구빈원도 그리 다르지 않았대. 몸성한 사람도 저런데 괴물 같은 사람이 제대로 버틸 수 있었을까? 그렇게 구빈원에서 천대받으며 살다가 우연히 메릭을 보게 된 샘 토르라는 서커스 단장이 구빈원 측에 돈을 몇 푼 주고 사갔대. 당시에 영국은 인신매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음지에선 연연히 안한 일이 이뤄지고 있었고, 팔려간 조지프 메릭은 그렇지 서커스 단에서 공연당하는 메릭이라는데, 이곳저곳 서커스 순회에 끌려다니면 관객들에게 두려움 또는 모욕에 시달렸대. 징그러우면서도 보게 되는 사람 심리인지 그는 짭짤한 돈벌이가 되었다고 하고, 그때는 엘리펀트맨이라는 별명도 붙었대. 메릭 자신은 단 한 푼도 돈도 가지지 못하며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았지만, 어느 누구도 인간을 짐승같이 대하는 서커스단은 항의하지 않았대. 아무튼 영화도 뭔가 나온 것 같지. 영화 엘리펀트맨, 감독 데이비드 린치에서 프레데릭 트레베스를 연기한 앤서니 호킨스. 아, 앤서니 호킨스가 연기를 했구나. 양들의 친구 배우분이시죠? 젊은 시절 사진 같은데, 이분은 항상 특이한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구원자가 나타났고, 엘레펀트맨 손을 댔던 런던 왕립병원 의사 프레데릭 트레베스가 호기심에 서커스장을 찾아간 것이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지만 그 동정심과 분노가 이 만행을 경시청에 신고하도록 이끌어 서커스장을 폐쇄시켰다는데, 서커스단장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진 메릭을 바다 건너 벨기에까지 내다버렸다는데, 멀리도 두고 왔네. 메릭은 경찰서에 갔지만 언어 능력이 없어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 자칫 열악한 행로병자 수용소로 보내줄 처지였대. 그러다 다행히 트레베스가 그에게 준 카드, 일종의 명함이 있어 런던 병원 측과 연락이 닿아 트레베스 보호하에 영국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데, 1889년 사망, 1년 전 메릭의 모습이라는데, 그래도 양복을 입고 있죠. 이후 트레베스는 매일 그가 있는 병실을 찾았고 우정관계를 맺었대. 또는 빅토리아 황제, 당시는 무굴 제국의 병합하여 황제 칭으로 사용했다는데, 뒤리려 황제가 되는 알렉산드라 런던의 부유층이 자주 방문하였대. 그들은 말했다. 그는 분명히 인간이다. 그것도 아주 훌륭한. 그렇게 불행한 일생이었지만 말년에 따뜻한 간호로 살던 메릭은, 어우, 비주얼이 쉽진 않네요. 엘리펀트맨은 1890년 4월 10일인지 숨진 채 발견됐다는데, 원인은 침대에 누워 목뼈가 탈구됨으로 인한 질식사였대. 아이고, 신경섬유종 환자는 대부분 누워 잘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기형적 신체 특성상 질식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는 누워 잤고 약간 죽음을 맞이할 순간을 알았던 걸까?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메릭에 벗이 된 트레베스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나마 인간답게 편히 누워 마무리하기 싶었기 때문이라 추측했다. 와, 뼈가 이렇게 자라는구나. 아, 이게 살덩어리가 아니네. 와, 이 치아도 뭐 엄청 씻기 힘들 거고 고생하셨겠네. 아무튼 신경섬유종 환자의 유골이라는데, 조지프 메릭이 최종 안치된 묘소라는데,
우리는 흔히 메간이 인간의 미적인 기질이 순측한 존재를 괴물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피부가 괴물인 존재야 심장이 괴물인 존재 누가 진정 괴물일지.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차별받는 뭐 그런 글귀 같은 게 올라왔는데 여러분 외모는 인간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심장이 괴물인 사람이 좀 더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도 마음도 고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하 대머리. 아무튼 외모가 전부란 지금 관상을 보는 수준. 뭔 소리입니다. 제가 뭐 관상 갖다 사람을 비하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늘 준비한 수수께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름 준비를 그래도 부드럽게 한 것 같은데 재밌게 보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그냥 1시간 거의 30분 가량 했는데 수설이 진짜 재밌었어요. 잘 봤을게. 오늘의 수수께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때문에 너무나도 즐거웠고 감사합니다. 에옹 스키 고맙다. 오늘 나름 이거 준비한다고 잠을 못 잔 거야. 이거 나름 빌드도 하고 하느라 잠반 보고 하죠. 호수 요리 갖고 좀. 그치. 이렇게 섞여 있는 게 확실히 좋아. 버영콜로 노는 요괴는 좀 무서워. 종로에 오면 많아요. 종로에 오면 버영콜을 이렇게 노리는 요괴는 아닌데 흡사 유사 요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요괴들은 이렇게 오이를 사타구니 안에 달고 다니는데 그걸 이제 활약한 안쪽에 넣어준다고 하네요. 조심하세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오늘도 무사 일사천리 마무리를 해서 아주 기쁩니다. 물리치료 방법은 없나요? 뭐 있긴 할 텐데 그냥 가까운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 예전에 내 친구가 편의점 알바하다가 종로에서 한번 성폭행 당할 뻔했었거든. 예전에 이야기 해줬던 것 같은데 그 친구는 고소해서 돈도 받고 다행히도 당하진 않았지만은 나한테 전화했는데 내가 뛰어가기 전에 이미 사건이 정리가 돼가지고 다행이었지. 진짜로 그렇게 벤치 클리어링 마냥 5명이 둘러싸갖고 내 친구가 키가 되게 작았거든. 165인데 체중이 한 48kg 나간단 말이야. 그래갖고 쫓겨나가지고 얼굴도 반반하니까 노림의 대상이 된 거지. 무선대 등산 친구한테 바로 전화한 것도 웃기다고. 살려달라고 연락하더라고. 묻지 말고 그냥 달려와 달래. 그래갖고 뭐 줄 건데. 그러니까 씨발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해가지고 많이 위험하구나 해서 달려갔지. 그때는 오토바이가 없어가지고 뛰어야 했거든. 수초라 나스모에서 졌다.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맞다. 오늘 희한한 꿈 꿨는데 꿈 얘기나 하나 해줄까? 요즘은 꿈이 진짜 참 신기한 꿈을 많이 꿔. 수하 반갑다. 수수께담을 그래도 즐겨주는 사람이 오늘은 좀 더 있어서 다행이었네요. 가산들아 요즘 자주 꾸네요. 꿈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지하상가 놀러가는 꿈이었거든. 지하상가. 근데 지하상가가 원래 인사동에는 지하상가가 없어. 내가 인사동에 있는 지하상가를 갔는데 무슨 약간 뭐라 그러지? 좀 한지? 하고 약간 동양풍 그림 그리는 재료 파는 가게가 있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누굴 기다리고 있었나 그랬었는데 만나기 전까지 여기서 좀 구경을 하자 생각이 있었어. 그래갖고 요거 구경해야겠다 하고 가게를 들어갔는데 주인장이 나를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느껴지더라고. 그래갖고 사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라고. 그러니까 자네한테 염주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염주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값싸게 염주를 줄 테니까 꼭 염주를 찾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집에 염주가 하나 있어가지고 좋은 게 괜찮다고. 나 돈 지금 방송 같은 거 하느라고 돈이 없다고. 그래갖고 다음에 오면 기회 되면 싸게 주신다는 마음은 고마운데 괜찮다고 하니까 그럼 그냥 가져가래. 그래갖고 그래. 공짜는 못 참지. 그래갖고 가게를 들어갔는데 그 원피스에서 조로가 그 뭐였지? 귀신 칼 살 때 기억나? 칼 던져가지고 이렇게 막 하잖아. 막 걔 돈 없는데 원래 싼 검 살라 그랬는데 비싼 검 주잖아. 그런 것 마냥 갑자기 잠깐만 기다리게 하더니 어디 막 한방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박스 꺼내가지고 막 뭐 찾잖아. 그런 것처럼 뭘 하나 꺼내오더니 이건 내가 갖고 있는 염주 중에서 제일 귀한 걸세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그걸 나를 왜 주냐고. 그러니까 자네한테 꼭 필요할 거야 그러더라고. 근데 염주를 찾는데 염주가 꽤나 이뻤어. 그 호환석이라고 있거든. 호환석. 그래갖고 이걸 내 팔목에 채워주길래 어때 마음에 드나? 그러길래 괜찮은데 이거 줘도 괜찮냐고. 뭐 함부로 쳤다가 막 저주받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선물을 준대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러길래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이쁘네요. 그러니까 좀 이따 와이프가 올 건데 와이프도 자네한테 줄 게 하나가 있대. 그래갖고 뭐 염주를 2개나 주시냐고. 2개를 차야 효능이 엄청 강하다네. 그러길래 내가 뭔가 다단계를 당하는 게 아닌가. 이거 옥장판도 아니고 약간 옥 염주를 주는 게 약간 불안해가지고 뭐 나중에 뜯어먹을까봐 나 빨리 가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약속 언제 끝나는데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요하구나 해갖고 그럼 좀 기다렸다 갈게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왔어. 그 사람이 할아버지였거든. 그래갖고 할머니도 무슨 보라색 염주를 갖고 오더니 염주를 이렇게 4알이 있더라고. 염주가 그러니까 팔찌가 염주 알이 여러 개가 아니라 이렇게 한자가 적힌 염주가 4개가 있어. 알이 4개밖에 없어. 이걸 나보고 끼고 다니네 2개를 같이. 그래갖고 이 염주 하나당 이렇게 이렇게 불어가지고 무슨 기운 같은 걸 불어 넣어 주시더라고. 그래갖고 꿈에서도 하함을 보내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거 2개 차가지고 아는 지인 만나러 가는 꿈 꿨는데 친구가 야 손목에 그거 뭐냐 4원의 구슬이냐 그러길래 이거 뭐 인사동 지하상가 구경 갔다가 줬는데 그래? 뭐 희한한 것들을 주네. 너는 참 이상한 선물을 받는 것 같아 하면서 밥 먹으러 갔었는데 뭔 꿈일까 좀 싶더라고. 보라색 염주하고 호환석으로 된 염주를 받았는데 이 정도면 작은 몽 아니냐고. 아니야 그냥 로또가 설마 그러면 4개에다가 보통 염주가 14알이니까 야 16억인가? 다 회색 아닐세. 개새끼야 반갑다. 로또 맞으면 교촌 레드콤보 하나만 주십시오. 오케이 레드 콤보 정도야. 내가 로또 맞으면은 출장 뷔페 불러올 테니까 좌표 찍을 테니까 날라와. 12시 방송입니다. 아주 오늘 만족스럽네요. 반갑스키. 차 오후 12시가 아니라 방송을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한 15분 20배란다 20분 정도 약간 졸려가지고 요거를 찬물로 샤워하고 방송을 켜야 하나 좀 싶기도 해요. 이게 잠을 깨서 방송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15분 20배가 아니라 방에서 샤워하자고. 방에 수도꼭지가 어딨어 임마. 생수로 싹 씻어내리자고. 얼마나 잠을 안 자는데. 요즘 잠을 좀 잘 못 자는 것 같아. 저번날 출장 뷔페 부른다고 했지. 2.3리터를 샤워하기. 오늘 근데 그 물로 하는 건 안 하면 안 되냐? 2.3리터 라면 먹었으면 됐지. 간짜장 그렇게 먹으라고 할 때는 좀 무섭긴 했다. 오늘 나 진짜 내가 그냥 그래는 했지만
광기를 보는 것 같았어. 방송 키자마자 룰렛키라길래 켰는데 야 홍어짜장 거기까지 그렇다 쳤어. 와 근데 뭐 나한테 자꾸 오줌이나 뭐 버영 같은 거 먹이려는 애 하나씩 있거든. 그런 애들은 좀 무섭더라고. 내가 뭐 부검까지는 안 까봤는데 물 말하면 순간 인터넷 방송에 폐 뉴스감이었다고. 사실 음식만 받는 애들 수세미 이상까지 받아줘서 그렇다고. 아니 물 2.3리터 뭐 진라면까지는 그랬어. 룰렛 자주 키지 말라고. 아니 무슨 폭동이 일어난다니까. 안 키면은 음료 룰렛 때 홍어음료도 악취. 룰렛 적당히 키자고. 어차피 그러니까 요즘에 회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지 항상 룰렛은 돈을 위한 그런 게 아니었어. 근데 저번에 누가 수철아 요즘 돈 급하냐 왜 이렇게 룰렛을 자주 키냐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대부분 적자입니다. 근데 룰렛 돈 받냐? 뭐 하나당 100원이어가지고 사실상 내가 뭐 큰 수익을 내는 건 아니야. 첫 통화는 적자였지. 요즘 많이 도와주셔갖고 도움이 됐는데 오늘 그 음료수하고 그 짜장면 먹는 데만 해도 2만 원 돈 썼어. 네, 뭐 그 정도 수익을 하다니까. 룰렛판에 항상 호어가 있는 게 그래요. 존나 웃기다. 아무튼 그냥 재밌자고 하는 거지 재밌자고. 100원은 첫 호어가 가성비 찍었다고. 이번 달 수익이 372만 원 좀. 그만큼 벌면 나 이번 달 출근 안 해도 돼 진짜로. 매달 그 수익 나면 만 원이 아니라 억이라고. 그랬으면 좋겠다. 야 372억이면 야 저기 비욘세 집 매물 나온 게 300억이라는데 비욘세 집 살 수도 있겠다. 야 집이 4,000평이라는데 궁전에서 할 수 있어. 방에서 술래잡기 컨텐츠 하고. 난 걸리고 먹으러 가는 것까지 보는데 먹는 부분은 못 보겠더라. 아니 오늘은 그래도 클린했어. 룰렛으로 돈 벌기 시작하면 롤미세 될 듯. 요즘 토크랑 야방 골고루해서 너무 좋다고. 그건 좋은 거 같아 진짜. 야방 갔다가 딱 집 와가지고 방송하고 그러면은 도중에 그 비는 그 구간 빼고는 되게 좋은 거 같아. 토크하다 칠링되는 느낌. 근데 좀 구경 갈 때가 야간에도 많이 있으면 좋은데 좀 덕질할 때가 늦게까지 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용산이라던가 뭐 너무 늦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애플 정품 아이폰 실리콘 케이스 69,000원짜리 샀어요. 엄청 비싸다. 와 이재용이냐? 아이폰 케이스를 이재용이 왜 사? 난 잠방도 재밌더라. 이거 사람이냐고. 잠방. 나를 위해서 잠방 이야기도 꺼내주고 고맙다. 근데 뭐 잠방하면 할 수 있는데 잠방하면은 뭐 볼 게 없지. 그때 나는 진짜 한번 너무 감사했던 게 나 그때 2시간 잤잖아. 애들 막 자게도 해주고 자는 동안 그 뭐였지? 30명 있는 거 보고 진짜 잠방을 추천이 불안해서 계속 깨려 하는데 좀 무서워가지고 자지 못하는데. 쿠팡에서 25,000원 주고 샀다고. 잘 자 우리 아기 작은 추천. 나는 요번에 케이스 17,000원짜리 살라고. 그 액정 하나 하고 카메라에도 붙일 수 있는 액정이 있더라고 여기. 요즘 케이스가 이 카메라 안 깨지게 25mm인가 튀어나와 있대. 그래서 무겁긴 한데 엄청 안전한 케이스가 있더라고. 언제 일어난지도 배팅도 했다고. 맞아. 함산 영상용도 보낸다고. 예전에 뭐 보냈지 누가? 쌤 내일 메이플 스토리 신기주가 칼리 나온다 하셔. 칼리 팡이 형님이 뭐 지금 뭐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냥 심지모로 투명 케이스 쓰면 좋다고. 오늘 출근은 일단 12시부터 대기해야지. 하고 보통 12시에 끄면은 뭐 방 청소 할 거 하고 매기견이 남아있었다니. 근데 롤체는 방송에서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진짜로 뭐 컨텐츠 아닌 이상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에휴 씨발 그냥 콘크리트도 녹더라. 야 콘크리트가 녹는 거 지렸어 진짜. 원래 새벽밤은 그냥 애초에 청자수 포기했었는데 애들이 그냥 안 보더라고. 전전 날씨 추웠는데 일 조심하라고. 걱정 고맙습니다.
아 체형 콘크리트 그러니까 그걸 부쉈어. 그걸 부수기가 쉽지 않은데 어제 딱 깨달았지. 아니 죽은 정도가 아니었어. 거의 눈먼 자들의 도시급이었어. 애들이 채팅을 칠 수가 없는 상태인 줄 알았어. 한 명이랑 카카오톡 했어. 저 지리더라고. 모든 걸 뚫는 사람. 그런 애들도 그런 존맛기만 한다. 아니 최근에 구독권 많이 뿌린 친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 끝나니까 진짜 롤체 존노 재밌네. 그거 보고 진심이다 느꼈지. 영도를 키고 하면 된다고. 영도는 되는 자의 그 권한입니다. 그거는 권능이야, 권능 거의. 롤체 끝나고 말한 게 레알 찐상이네. 그러니까 고맙더라. 그래가지고 안 하기로 다짐했어. 롤체는 혼자서 이게 사랑이라고. 좋아해서 좋아하니까 죽였다. 아까 그 문장이 좀 무서웠었는데 아무튼 좋았습니다. 유재석과 강호동이 방송을 같이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알려져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예능 아는 형님에서 김희철은 강호동이랑 유재석이 둘이 방송을 같이 안 하는지 아냐고 물었다. 쿵쿵따 게임에서 강호동이 져서 그렇다며. 야 호동햄 요즘 밈 같은 걸로 많이 돌아다니더라. 알아? 지면서 둘이 만나면 요즘 유튜브에 호동햄 쇼츠 존나 뜨는 거 알아? 그 통실이 유재석 나와서 표정 부었다. 야 요즘 호동햄 통실이 엄청 많아. 호동 어딨냐? 이거 여기 있다. 찾았다. 여기 개 많더라. 육갈비는 육갈비나 사라고요. 어딨냐? 강호동 힙합 버전이네. TV 보는 통. 이거 시리즈 개 많아. 여기 들어가. 실브에 들어가 그렇게 있으면 또 다시 학교로 돌아온 통. 이거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통. 이별 통보받는 통. 아니 이게 다 똑같아가지고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 데이트 중인 통. 어이가 없더라 진짜. 저는 항상 어떻게 얻었냐고. 저 호동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얻을 수 있어. 옛날엔 호동햄이 전성기였지. 옛날엔 살기가 확실히 있었어. 진짜 저 팩이 있는 저때 엄청 좋았지. 근데 지금 많이 유해진 게 눈에 보여. 진짜 사람이 이렇게 눈을 보면 마음의 눈이란 말이 있다. 맞는 거는 있는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입을 수가 없구만요. 야 근데 맞는 사이즈가 없을 것 같아. 수쌤도. 그래? 눈이 많이 유해졌어? 방송 초기보다? 그랬으면 다행이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 그리고 수석회담을 지금 한 적어도 한 몇 주간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거든. 그래갖고 한 달 동안은 막히지 않는데 그 안에 새로운 방법을 또 개발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 하고 미안하다. 아는 게 포켓몬 계단밖에 없다. 나도 캬랑 포켓몬 그거 많이 봤었어. 포켓몬 계단 재밌지. 나도 그거 보니까 시간 되게 잘 가긴 하더라. 게임 괴담 재밌죠. 그러니까 저번에 누가 게임 괴담 그것도 줬고 그냥 개드립 저체도 괜찮잖아요. 개드립 한참 봤었는데 그러니까 매일 개드립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야방이 참 좋은 것 같아. 야이 괴담 그거나 한번 물어볼까? 민키엠한테. 저도 무서운 썰 보는 거야. 커뮤니티 궁금성 어쩌다 그거 보고 같이 보고 싶다고 해봐라고? 왜? 좀 그래? 민키엠한테 물어보면 몇 개 나오긴 할 거거든. 대답해주지. 민키엠 무슨 민키엠 막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냥 남자를 좋아하는 거지. 대답을 해주지. 민키엠이 사람이야. 야이 자체가 괴담이라고. 근데 되게 호쾌하셔. 매운 거 좋아하시고 호쾌하시고. 야 대답.
야 그리고 아까 도상면 진짜 맛있더라. 나 뒷광고가 아니라 근래 먹은 짜장에서 제일 맛있었어. 오버 안 싸고 오랜만에 짜장다운 짜장이었어. 저기 지존 짬뽕 짜장보다 훨씬 맛있었어. 근래 먹은이 아니라 근래에 먹은. 오랜만에 뭐 음식다운 음식이 더 만나겠다고. 특제해명 소스가 들어왔네. 남자를 좋아하는 거지 말해못 쓰냐. 왜 남자 좋아할 수도 있지. 어렸을 때 근데 그런 친구들 많았어. 그런 친구들이 이제 커가지고 그거 하니까 생각나는데, 내가 예전에 그 수영장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하지? 그 여자 탈의실 잘못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신고당할 뻔한 썰 풀었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야이햄이 있었어. 우리 초등학교는 야이햄이 이미 있었어. 그 형이 근데 그 형은 대놓고 너무 야이 그거여가지고 야이 형지. 이거 어디서 찾아온 거야? 뭐야, 학교 등기부서. 야이 지금 탈의실은 눈요기 뷔페냐고? 와 근데 떠바리가 진짜 무슨 엘바프 급이다. 그 뭐였지? 샤워하고 있었는데 지금 배우 하고 있는 형이 있어. 근데 그 형이랑 나랑 수영장을 갔는데 샤워하는데 계속 아래만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래갖고 배우분 말고 그 배우분 친구 그 동창 중에. 그래갖고 형 왜 이렇게 쳐다보냐고 그러니까 좋아서 그러길래 왜 좋냐고. 형은 야추 보고 나는 아예 그때 그런 개념이 없었어. 왜 좋아 이게? 그러니까 봐 그럼 보니까 너 너무 야하다 하면서 이렇게 팔로 치는 거야. 그래갖고 왜 그러지? 그래갖고 이제 훗날 아닌지 알았을 때 그 씨발 야이 새끼 축탱이를 쳤어야 됐는데 그때 생각이 바뀌었지. 그래갖고 뭐하고 사는가 그 형한테 물어보니까 야이가 되셨어. 그냥 원래 야이였고 그대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갖고 가끔 종로 같은 데서 보면은 안녕 하고 가. 그러면 그래. 그래. 그리고 종로 돌아다니면은 낮에는 특히나 다 아는 사장님이어가지고 인사를 너무 많이 해야 돼. 거기 막 한복집부터 시작해갖고 다 막 선 후배 슈퍼마켓 막 음식점 다 막 아는 사람이어갖고 심지어 과일 파는 아저씨 젓갈 파는 아저씨 다 알아. 그래갖고 돌아다니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인사는 해야 하니까 어른한테.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이 먹고 종로 지역구에 이혼 노려볼까요? 종로구 이혼 좋지. 야 근데 의원은 뭐 하는 거야? 나 그걸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되게 더 읽고 가겠습니다. 레깅스 이거였구나. 에헤이 참. 뭐야? 깜짝아. 근데 낚았다. 근데 뭐 해줄 건데 내가 씨발 족봐봐. 쌍욕하고 패드립 말고 뭐 하실 개초밥 새끼야. 그냥 개초밥고 다들 포기하자고.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장난이고. 감사합니다. 요네 아마테라스 쓰는 법. 너는 롤을 참 좋아하는 아이구나. 나는 롤을 잘 몰라갖고. 미안하다 친구. 이해를 못하겠어. 누가 너야? 아무튼 감사합니다. 야 수철아 내 말 잘 들어라. 104초 선배. 나 3월에 4학년 되니까 내 말 잘 들어라. 시청자 말 잘 들으라는데. 야 근데 얘는 얼굴에서 깝치는 끼가 와 어마어마하다. 야 군대 선임으로 만나면 무슨 상일 것 같아. 나이 먹으면은. 야 약간 강패상이긴 해요. 얘가 약간 착한 애고 얘 뒤에 이 새끼 부하거든. 부하 1호. 이 새끼도 조심해야 돼.
뭐야? 아, 발박술래 오랜만에 돌리네. 아쉽네요. 누가 뺨 때리는 불이 왜 저러냐고. 왕. 안녕하세요, 철물관입니다. 뭐야? 글을 만들어서 올려줬네. 확률 주장 아닙니다. 먼저 노래를 틀어주시면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8일 모두 좋은 밤 되시길 바라며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작품을 감상하신 동안 큰 소리를 웃거나 큰 소리를 내주시면 곤란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올린 거야? 제목 스코의 절규. 설령 자신이 존재하는 오직 세상에서 한 남자를 사랑에 태어났다고 깨달은 순간이다. 어휴, 아저씨 조용히 해야죠. 두 번째, 해병의 맛을 알아버린다. 왜 내가 이 삶을 살며 해병이라고 못 깨우고 살았는지 그동안 자신의 반성에 대해 계기를 그리웠다. 그러니까 미아가 되어 있네. 되게 잘생기게 됐다. 세 번째, 섬뜩함을 느껴버리네 용숙이. 이건 좀 무서운데. 머리맡에 있는 귀신을 보고 오늘도 홍어를 먹겠구나 하며 섬뜩함을 참에서 깨버린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고 한다. 제목 타스 도리우고 자신이 합방을 했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다고 도륙을 내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후로 그 사람 보이지 않다고 봤다는 사람도 없었다. 잘 만들었네. 이건 뭐야? 구상용의 팬미팅. 학교 시절에 잠깐 팬미팅을 진행했는데 자신의 이상형 발견 남자 보고 인생 처음 행복한 표정을 나타내었다. 내가 저 남자의 모든 걸 걸음막까 아니 내 자신이 줄막고 이쁘고 사랑스럽다. 진짜 내가 이런 말을 했어? 잠시만. 어이가 없네. 오케이. 그 다음에 제목 홍어스키. 미간이 왜 이래? 몇 년간 룰렛으로 홍어만 먹었으며 엄밀히 2045년 룰렛을 돌리지 않고 홍어를 자진해서 먹은가 동시에 입가에 행복함이 번지는 모습이다. 잘 만들었다. 민물에 스키했고 내 자신을 내려서 방송만큼 포기하지 않을 뜻을 담아 그 감정을 야망으로 표출했다. 야, 이거 제목 좋네. 민물 스키했고. 뭐야? 이거 날로 올렸을 때구나. 일단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철물관 2탄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야, 이거 진짜 와 정성이다. 이게 씨발 박물관이지. 지금 나서면 2023년이자 기시 우리가 현대의 깊에 잡아가던 시대이다. 이때 심원물들의 상태를 구리, 홍어, 롤렛, 게식 등이 있으며 특히 구리는 그에게 음식과 생필품을 살 수 있게 도와준 구원자 중 하나였다. 지금 비록 우리 곁을 떠나고 있지만 그곳엔 부디 평소 하던 중화로 홍어를 야, 설명 지린다. 대단하다. 멘트 진짜 잘 친다. 대단한데? 좀 놀랬어 읽다가. 오늘 허수철에 대하여 알아보자. 허수철 출생년도 1892년 키 2m 40 하퍼로에서 종로고 왼손 팔뚝기 40 오른손 팔뚝기 32 악립 체중 92 그걸 다 믿냐? 그래 사실이다. 나 고등학교 때네. 최고의 영정력 허수철은 그는 코트. 영숙이 종로원이죠. 근데 이거 박물관 존나 웃겼네 진짜. 도트 외주문이 왔었는데 10개월 전 거 방금 확인했다고. 외주가 왔어? 야 어떡해. 돈 벌 수 있었는데 아쉽네. 내가 할게. 건이 야방 코스플레이 확률 좀 올리죠. 0.3%면 너무 낮다고. 왜냐면은 내가 0.3%를 했는데 누가 1,000원에 뽑았어. 누가 1,000원에 뽑았어. 그래갖고 내가 1,000원
1,000원으로 15만원 날렸거든. 파산해. 바로 지금. 아유, 조금 더 올릴게요. 조금 더 올릴게요. 일 쓰시는데 좀만 올려볼까? 한 1% 올릴까? 1%? 1%면 괜찮겠지? 아무튼 이제 일을 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3% 하고 한번 돌려볼까? 올리는 순간 된다고 저가 코스프레 하자고. 오늘의 공지부터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몽사몽에서 예전에 그냥 로스트하고 방송 진짜 마카 안 했지. 준비한 수수께끼다 엄마 아이 롤 잘해. 오케이 엔딩 치고 가겠습니다. 아유 늦었다. 화장실 한 번 더 공지를 쓰네. 시청자에 대한 마음에. 나 화장실 아직도 못 가고 있어. 오늘 엔딩곡은 편한 밤 되시라 클래식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행복했고 방송할 수 있어서 같이 재밌게 항상 즐겨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거 1시간짜리라 쏘리 내일부터는 짧은 거 해갖고 다 듣고 갈게. 나 출근해야 되니까 내일 1분대로 해갖고 시간 맞춰서 할게. 오케이 항상 말해주는데 못 지켜서 미안하다. 오케이 아무튼 편한 밤 되실 분은 편한 밤 되시고 새해바람 방송 접다니 아쉬워요. 재밌었어요. 안 접는다고. 그만해. 뭐 무슨 하루에 방송을 2번 접고 2번 시작해. 그만해. 아무튼 금방 올게. 오늘도 고맙다 스키. 스키 방 녹화를 중단합니다.